자, 내가 한 가지 팁 알려줄까? 이 연세대 수리 논술에서 이 수리 모형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 여기는 서울 중구에 있는 시립미술관 바로 옆에 배재 어린이공원이야.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는 배재고등학교 재학생도 있을 거고 졸업생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 그 배재 학당. 그래서 이 자리에 처음에 배재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 강동 쪽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여기는 공원이 됐어. 지금 배재 어린이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심 속에 있다고 하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해서 옛날부터도 자주 오던 곳이야. 오늘 잠깐 여기 앉아서 날씨가 굉장히 좋네. 잠깐 앉아서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그럼 뭘 얘기를 해줄까 생각을 해보다가 연세대 2022년 논술 얘기를 한번 해볼까? 연세대 2022년 논술이 소재가 인센티브가 나왔어. 인센티브 뭔지 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외적인 보상물을 주는 거지. 그래서 긍정적인 보상물도 있고 부정적인 보상물도 있어. 이를테면 뭐 성적 오르면 핸드폰 사준다.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보상물이고, 성적 떨어지면 폰을 뺏겠다. 폰을 뺏기까지는 않겠지. 사용 시간을 뭐 줄이겠다. 뭐 이런 처벌을 가하는 것. 이런 게 다 이제 인센티브지. 자,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1번 문제가 연세대 2022년 1-1번 문제가 성과급제를 보여주면서 이 성과급제를 두 제시문으로 각각 평가하라는 문제였어. 둘 다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거고, 논리는 조금 다르지. 그 제시문 가는 인센티브라는 게 사람들의 성과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줘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어린이집 사례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유명해. 여러분들 다른 학교 논술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또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알아두면 좋을 거야. 자꾸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지각을 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벌금을 매겼더니 오히려 지각이 늘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벌금 자체를 지각을 해도 되는 비용으로 여기는 거지.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가하면 그 전에 스스로 뭔가 알아서 하려고 하던 내적인 동기가 줄어든다. 이것이 아주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유명한 연구인데 그걸 소재로 삼았던 제시문이 가지. 그러니까 그 제시문으로 인센티브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겠죠.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될 것이다. 또 하나가 이게 제시문 이게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쓴 글의 일부를 가지고 온 것인데 사실 우리는 자기의 능력껏 벌어서 거기서 얻는 수익이 격차가 발생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능력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 그런데 그 샌델 교수님 얘기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재능이나 능력 같은 게 다 운이라는 거지. 그리고 어떤 재능이 돈이 되는 사회에 태어난 것, 그것도 운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NBA 농구 선수들이 굉장히 돈 많이 버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돈을 벌지. 뭐 옛날에 뭐 1500년대, 1600년대 이때 태어났으면 농구라는 경기도 없을 텐데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도 없는 거잖아. 모든 것이 다 운의 영향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제시문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두 제시문으로 보면 성과급제라는 것은 다 비판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 하나는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 성과에 작용할 수 있는 운의 영향을 배제하게 되면 결국 성과급제라는 것은 운에다가 보상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정하거나 타당한 보상 체계가 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논리가 나올 수 있을 거야. 1-2번 문제가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하나의 실험, 그것도 심리 실험인데 그 실험을 보여주면서 이 실험을 두 가지 제시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참 재밌는 실험이죠. 뭐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풀어보겠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이 돈을 서로 나눠 갖는 하나의 게임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갖는데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나눠주는 사람을 제안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응답자라고 하는데 이 제안자를 할 거냐 응답자를 할 거냐를 역할을 이제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역할을 제안자로 받은 사람이 돈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응답하는 사람이 오케이 나 그렇게 나눠 갖겠다 이렇게 나눠서 주겠죠. 뭐 이를테면 10,000원이면 5,000원 5,000원 이렇게 나눠 주거나 이렇게 나눠 주겠지. 그랬을 때 응답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아 오케이 그러면 그걸로 딱 서로 나눠 받고 끝나는 거고, 응답하는 사람이 안 받겠다라고 하면 아무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끝나. 그럴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제안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9,000원, 1,000원 이렇게 준다라고 제안을 해봐.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 그랬을 때 나 1,000원 안 받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너도 받지 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그 게임은 그냥 아무도 못 받는 상태로 종료된다. 그랬을 때 이 최후 통첩 게임에서 역할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제 1-2번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역할을 정하는 게 나오지. 하나는 동전 던지기로 정하는 거야. 이건 운이잖아. 동전 던지기로 정해서 제안자와 응답자를 정하게 되고, 또 하나는 상식 퀴즈 문제를 내서 더 많이 맞춘 사람이 제안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재밌는 건 실험 결과가 동전 던지기로 제안자와 응답자를 나눴을 때는 약간 비슷한 배분이 통계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지. 사람들이 제안자가 대략 6 정도, 응답자가 한 대략 4 정도, 이 정도로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상식 퀴즈를 통해서 제안자를 정할 때는 꽤 불평등한 것도 수용하더라는 거야. 제안한 사람이 한 8 정도, 응답하는 사람이 2 정도도 받아들이더라. 자, 그럼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서 두 제시문의 관점을 주죠. 하나가 아까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글이었던 제시문 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격차는 수용되어야 된다라는 이 노직,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봤을 텐데 자유지상주의자 노직의 주장과 상당히 닮아 있는 그 제시문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이 실험의 결과를 설명해 보라는 거죠. 그 두 제시문을 통해서. 재미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것을 학생들이 쓰라고 하면 어떤 걸 잘 못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시문을 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설명하고, 또 하나의 제시문을 가지고 하나의 제시문을 설명하고, 이런 식이야. 이를테면 마이클 샌델 교수님 제시문 나를 가지고는 동전 던지기로 6대4로 나오는 걸 설명하고, 제시문 다를 가지고는 8대2로 나눠진 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별로 좋은 답안이 아니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역할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배분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거든. 왜 6대4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8대2도 받아들이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제시문을 가지고 그 둘을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6대4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8대2도 설명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변화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왜 사람들이 수용하느냐, 그것을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도 설명해야 되고 다의 관점에서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대1 대응식으로 하나의 제시문으로 하나의 결과만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설명 방식이 아니다. 이 점 하나 또 기억을 해두자. 2-1번 문제가 그래프 문제인데 내적 동기의 수준이 다르던 집단들을 보여주지. 그리고 보상을 줄 때 그 성과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이것이 실제로 산출에, 성과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이걸 하나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내적 동기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이걸 보여준단 말이야. 여러 가지 답을 쓸 수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은 것이 뭐냐면 이거야. 그래프를 분석한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에서 그래프를 분석하고 그 특징들을 잡는 이유는 그걸 이용해서 제시문 그게 뭐였지? 그 제시문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지. 그 제시문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제시문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도구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너무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해서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쓰이지도 않을 내용들을 번잡하게 나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그건 오히려 논지를 흐릴 수 있지. 항상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도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뭔가 도표를 분석하거나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그럴 때는 내가 이 분석을 왜 하고 있지? 이 제시문을 왜 정리하고 있지?
그 용도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분석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논리적인 일관성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답안이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한 번 더 강조를 할게. 마지막에 2-2번 문제인데 2-2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보는 수식이 나올 거야. 맥스라고 하는 식이 나와. 그런데 당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연세대 수리 논술은 어떤 특정 수학 교과에 대한 학생의 능력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문화 현상을 수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수식을 학생이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 역량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보는 식이 나와. 당연히 난생 처음 보는 것이 나와. 그러면 일단은 당황하겠지.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수학 공부해야 되나? 어디부터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수학 시험이 아니라 그랬잖아. 이 수식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보는 것이 중요해. 자, 내가 한 가지 팁 알려줄까? 이 연세대 수리 논술에서 이 수리 모형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뭐든지 숫자를 일단 넣어보는 거야. 일단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 수식이 이런 결과를 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규칙성이 나타나니까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이 제일 좋아. 뭘 모를 때는 그냥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있지 말고 일단 뭐든지 해봐. 숫자도 넣어보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실마리를 얻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무식해 보여? 무식해 보이지만 절대 무식한 해결책이 아니야. 시험이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되잖아. 그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니까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2학년도 연세대 논술 문제 인센티브를 소재로 삼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아까 초반에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상식처럼 기억을 해두면 다양한 영역에 쓸 수가 있을 거야. 심리학 연구가 밝혀낸 아주 중요한 특징. 인간은 외적 동기가 들어오면 내적 동기가 밀려난다. 이것이 아주 의미심장하지. 그래서 원래 자기가 자신의 내부적인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던 것도 외부적인 동기, 너 이거 잘하면 돈 줄게 라든가 월급 올려줄게 라든가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동기가 들어오면 원래 자기 스스로 하던 내적 동기가 낮아진다. 그래서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축출한다 그래. 밀어낸다 그래. 그래서 이 문제 공부할 때, 풀어보고 공부할 때 그 주제도 심리적인 특징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